104번 문제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인데 마이너스 통장, 흔히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때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12월 31일이죠. 보통예금 계정에 음수잔액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 잔액이 빵원인데 돈을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은 잔액이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거든요. 근데 회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회계에서는 그 자산이 없으면 없는 거지 0이면 0이지 마이너스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좀 맞춰봐라 이건데, 그럼 이게 보통예금 계정의 음수잔액 350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잔액이 0원으로 시작하겠죠. 보통예금 잔액이 0입니다. 이거는 붕괴가 아니고요. 그냥 잔액이 0이란 소리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350이 된 거는 그냥 원재료 샀다고 할게요. 원재료 350을 샀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산 거죠. 그럼 실제로 빼지니까 그럼 회계 처리도 그렇게 해버린 거죠. 원재료 들어오고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겪고 나면 잔액이 마이너스 350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 실제 통장도 그렇지만 회계 처리도 마이너스로 찍히게 돼요. 일단 지금 회계상 장부가 보통예금 마이너스 350이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떻게 마이너스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니까 0으로 바꿔놔라 그 말이죠. 없으면 없는 거지 마이너스 말이 안 되니까 최소 0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된 걸 0으로 복구시키려면 보통예금 350을 더해야 돼요. 그럼 일단 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350을 더하긴 했어요. 근데 명분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원재료랑 묶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원재료 350을 어떻게 샀냐 하면 지금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한길은행에서 만들었거든요. 한길은행. 그러면 이 원재료는 한길은행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죠. 그래서 이 350의 출처는 빌린 돈이다. 단기차입금.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돈을 차입을 하면 빌리고 기간 지나면 갚고 이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빼고 생기면 다시 넣어요. 그럼 그 사이 기간에 이자만 갚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사이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10년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채워놔야 돼요, 돈을. 0으로. 그런 개념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은 채워놔야 돼. 그러면 12월 31일에 겸사겸사 채우면서 350 단기차입금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이 빵꾸난 거 뭐냐? 아, 그 빌린 돈이다. 한길은행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쓴 돈도 단기차입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보통 예금 잔액이 0원으로 복귀합니다. 이걸 하고 싶다 이거를 마이너스가 말이 되냐 그러지 마라 해서 결과적으로 보통 예금 두 개가 제껴지면 이 원재료는 한길은행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좌를 쓸 때 해당 계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좌예금 아니면 보통예금이거든요. 근데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라고 말을 하고 그 외에 모든 계좌는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통장이든 그냥 입출금 통장이든 그리고 적금 예금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뭐 나온 적은 없어서 네, 뭐 그 정도로 구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당좌예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성격 자체가 단기성 차입금의 성격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보통예금이랑 단기 차입금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입금 3개 해봤는데 102번, 103번은 뭐 둘 다 그냥 진짜 단기 차입금이고요. 104번은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크게 보니까 단기 차입금과 비슷하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은 105번 이건 좀 중요 표시를 할게요. 105번인데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산회계 1급이 보통 합격률이 한 35%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아주 무난한 편이에요. 3명 중 1명은 붙는다. 35%면 진짜 할만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좀 극악의 라인이 있었어요. 그 회차가 86부터 87, 88 이렇게 3개 회차가 합격률이 20% 초반이에요. 그 출제자가 그냥 엿먹어라 하고 낸 거예요. 이 다음 시험이 전산세무 2급인데 이때 세무 2급보다 합격률이 낮았거든요. 그냥 좀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회차는 아예 그냥 보지 마세요.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험 본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5번도 88이잖아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왔었다라고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냥 넣은 거다. 참고해요. 3개 회차는.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실 때 합격률 무조건 낮은 거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지. 그 정도가 실제 여러분이 볼 확률이 높은 합격률이기 때문에. 105번을 보면은 이건 독해 문제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105번이 지금 8월 20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7월 20일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럼 7월 20일 토즈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7월 20일 토즈 상사한테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계정 과목 기계장치 나오고 얼마인지 확인할게요. 금액은 1,800이군요. 1,800만 원. 1,800만 원. 이걸 외상으로 샀대요. 미지급금이죠.
돈은 토지 상사한테 줘야 돼요. 이게 7월 20일의 회계처리입니다. 7월 20일에 토지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8월 20일. 이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상황한테 번호를 매길 건데요. 이거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 번째 줄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 1,8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가 1번 1,8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1번 번호 매길게요. 1, 2, 3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2번.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한 상태다. 2번. 그럼 여기서 당좌수표 발행액은 1,800만 원이죠. 그럼 연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나 당좌수표 발행 지급했다. 근데 당좌예금 예입액을 초과했다. 이 말은 1,8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끊어서 줬거든요. 근데 당좌예금 잔액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빵원 있으니까 1,800이 다 초과한 거지. 그럼 이거 부도수표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보면 부도수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다시 세 번째 줄로 가서 이는 당좌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세 번째 줄에 이는 당좌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3번. 출제자가 미쳤어요. 상황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당좌수표 1,800 발행했다. 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갑자기 부도 났대요. 부도인 거 알면서 지금 1,800 주고 있거든요. 너 미쳤어? 하니까 이거 당좌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야. 괜찮아. 이런 느낌.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미지급금 1,800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 정해진 겁니다. 1,800 갚아야 되니까요. 일단 미지급금을 없앨게요. 그러면 지금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 여태까지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말은 당좌예금이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 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변은 당좌예금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당좌예금은 빵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1,800 적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로 뚫려버리니까 그러면. 근데 이는 당좌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당좌수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체크카드 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체크카드랑 현금 똑같잖아요. 근데 현금 갖고 다니면 귀찮죠. 돈은 더럽기도 하고 동전 막 갖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보관 용도로 체크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리로 치면 회사가 결제를 할 때 수표를 끊어서 주면 간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계좌이체가 더 편하지 않나? 그쵸? 수표 1억짜리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 1억이 더 좋잖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은행이 뭐 위조된 금액을 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왜 당좌 수표를 쓰냐? 이것 때문입니다. 당좌 계약 한도 내역 금액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좌 계약 한도라는 게 그 체크카드 중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라는 개념은 내가 그 통장에 채워놓은 잔액만큼만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현금 대신 쓰는 거니까. 네, 하이브리드가 두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랑 그 연료 같이 태우면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체크카드는 어떻게 두 개냐? 첫 번째가 체크카드 기능, 두 번째가 신용카드 기능이야. 그러니까 일단 막 긁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안 긁히잖아요. 근데 뭐 한도 30 이렇게 걸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체크카드 잔액이 없어도 30까지 긁어줘. 그럼 30 긁고 다음 달에 결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플러스 신용카드인 거지.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당좌예금 채워놓은 만큼만 수표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올인 났어요. 빵꾸가 나버렸어요. 빵원이에요. 그래서 1800 긁으려고 하는데 이거 긁으면 부도수표죠. 근데 계약을 할 때 지금 기업은행이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 말해놨어요. 기업은행이 야, 일단 한 2000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줄게.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해준 거예요. 그게 당좌 계약 내용에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당좌수표 쓰는 겁니다. 계좌이체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달 정도 끌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돈 없는데 1800을 긁으면 일단 기업은행이 내줘요. 계약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 1800 갚으면 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끌어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도 크게 보면 단기 차입금 개념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상황을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당좌 차월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당좌 차월이에요. 당좌 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인데 성격이 뭘까요? 부채겠죠? 부채인데 이름이 당좌 차월입니다. 그러면 이 1800은 누구에 대한 부채냐? 기업은행이겠죠. 기업은행아 네가 일단 1800을 내줘. 내가 다음 달에 1800 줄게. 근데 이거 단기 차입금으로 써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쓰냐? 그냥 갚을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단기 차입금 써도 되고요. 근데 이건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빌린 돈은 아니지 않냐 라고 하고 싶으면 당좌 차월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민감도에 따라서, 예민도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일단 당좌 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써주는 게 좋죠. 왜냐면 단기 차입금은 차입했을 때 써주는 거니까. 근데 썼다고 틀리진 않다 정도인데 웬만하면 안전한 답을 고르자.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저는 이렇게 내볼 것 같습니다.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예입액을 1000만원 초과한 상태다. 난 이렇게 내야지. 1000만원 초과한 상태다. 오케이 문제죠?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를 했으면 얼마가 있었단 소린가? 800이 있었단 소리고 1000만원이 부족하단 소리죠. 맞죠? 그러면 당좌예금 800, 당좌 차월 1000 이렇게 내고 어차피 틀릴 거 이렇게 하면 더 틀리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낸 마당에 그렇게 안 낼까요? 낼 수도 있지. 이왕 한 김에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독해력 1000만 원을 초과했다.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네, 부족하니까 초과했지. 그래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긴 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단기 차입금 라인이에요. 단기 차입금 라인은 3개가 있었네요. 진짜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통장, 당좌 차월 이렇게 좀 묶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봅시다. 네, 크게 단기 차입금으로 묶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두 문제 나왔습니다. 106, 107. 이게 시험 전까지 진도를 끝낼 수는 있을지. 106, 107 두 문제 묶어 놓을게요. 106, 107 묶어서 같은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가수금이고요. 가수금. 106번에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고 107번은 언급을 해줬습니다. 가수금이라고. 그럼 이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 들어본 적 있죠? 가지급금은 출장비 미리 줄 때. 그러니까 네가 출장을 가는구나. 그럼 돈을 쓰겠네. 근데 얼마 쓸지 모르니까 임시로 줄게. 영수증이랑 남은 돈 갖고 와. 이게 가지급금이었어요. 그러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출장 가는 직원한테 미리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지 알죠? 얼굴 보면서 주니까요. 근데 이제 가수금은 제가 가자가 임시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임시, 대충 이런 뜻인데 그럼 가수금은 임시로 받은 돈이죠. 그럼 이게 성격이 가지급금이랑 반대인데 내가 줄 때는 누구한테 주는지 알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받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 돈이 잘못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 있나요? 실제로 그 내 통장에 돈 잘못 입금되잖아요. 안 줘도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애기들 공놀이 하다가 공이 남의 집에 넘어가면 그 공을 꼭 줘야 되나요? 안 줘도 되잖아요.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임시로 받은 거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지. 누가 100만 원 잘못 입금한 거야.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사람 얼마나 슬플까. 100만 원 잘못 입금해서 꼭 돌려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부채예요. 받아놨지만 주인 돌려줄 거잖아. 근데 이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수금은 거래처를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가수금은 진짜 상황 판단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면 오답률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문제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106번부터 한번 볼까요? 106번은 그 부산으로 출장 간 영업부사원 김철수로부터 내용 불명의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입금한 건지는 알아요. 김철수가 입금했잖아요. 근데 물어봤거든요. 김철수야 왜 576만 원 입금했어? 하니까 얘가 갑자기 얼타요. 몰라요. 막 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김철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일단은.
그럼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건 팩트잖아요. 그럼 차면에 보통 예금 576만 원 쓰고, 그럼 얘가 뭐 이상하게 받아온 걸 수도 있잖아요. 잘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가수금 달아놓는 거예요. 잘못되면 아예 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얘는 출처를 아는 잘못된 돈이지. 그럼 일단 보통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적어놓긴 해야죠. 근데 물어보니까 이거 몰라요. 그럼 일단은 가수금 달아놔야지. 다시 뱉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책임은 일단 김철수한테 달아놓고요. 그래서 거래처를 아니까 써놓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김철수가 뭐 거래처는 아니지만 누구한테서 온 가수금인지 정도를 적어놓는 거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거래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거래처가 없는 문제로 바꿔보면요, 그냥 앞에 김철수까지 날리면 돼요. 그냥 내용 불명의 돈이 입금되었다. 그럼 들어왔으니까 일단 적어요. 가수금인데 거래처를 적을 수가 없지.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가수금은 상황에 따라서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릅니다. 106번은 출처를 아는 거였어요. 내용을 모를 뿐. 근데 만약에 출처도 알고 내용도 알면 그 계정과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7번 가보겠습니다. 107번은 날짜가 2개 나와요. 9월 5일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9월 5일 9월 5일에 수령한 가수금. 원인 모른다는 소리죠. 수령한 가수금은 우리전자의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0만 원과 동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하는데, 그럼 이 확인을 한 건 9월 20일 오늘이고요. 그럼 9월 5일에 가수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몰랐었다. 9월 5일은.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50, 50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출을 해보니까 보통 예금 100, 가수금 100,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다. 그러면 이때 거래처를 썼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문맥상 비교보니 이건 제 생각인데 9월 5일은 그냥 아예 몰랐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100만 원 입금이 왜 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9월 20일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전자한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돈 100만 원 받았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100만 원? 하니까 나 9월 5일에 입금했는데. 보니까 그게 너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출처를 모르니까 부채로 달아놨죠. 갚아야 될 수도 있다고, 줘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 고민이 해결됐죠. 그럼 가수금이 사라집니다.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수금이 아니니까 제껴주고. 자, 그럼 일단은 그 우리전자한테 받았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왜 줬어? 물어봐야겠죠. 왜 줬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50만 원은 계약금이고요 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은 100만 원이 50만 원이 계약금인 거니까
내가 물건을 팔기로 했나 보네. 그리고 돈을 미리 받은 거네. 그래서 선수금 50으로 확인이 일단 되고, 그럼 가수금은 몰랐지만 선수금은 알죠. 우리전자 거란 걸 방금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계약금은 물건은 안 줬지만 돈만 받은 거니까 50만 원어치 물건을 줘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은 뭐야? 하니까 저번에 외상한 거 갚은 건데요 라고 하니 외상 매출금을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 주인도 우리전자네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외상 매출금은 거래를 끝낸 거고, 우리전자 입장에서는 나머지 50만 원 선수금은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금은 이 대변에 올 수 있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두 문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도 그래도 나왔으니까 93 특별회로. 그리고 또 포인트는 여기서 가수금 계정 과목을 말을 안 했잖아요.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부채 쪽은 끝났습니다. 그럼 부채 쪽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유동부채를 했는데, 일단 매입 채무, 원재료 사고 돈 안 갚은 거, 예상 매입금, 지급어음. 매입 채무 반대가 미지급금.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산이랑 반대로 먼저 생각했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바로 인건비입니다. 선수금 나왔죠. 선수금. 선수금은 채무이긴 한데 금전 채무는 아니었죠. 선수금은 제품을 줘야 되지 돈을 줘야 될 건 아니다.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선수금은 좋은 부채, 이것도 말씀드렸죠. 선수금이 많으면 좋은 회사다. 되게 그래, 되게. 그 다음에 예수금 나왔죠. 원천징수. 네, 원천징수로 인건비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5개 납부하는 것까지, 직원 부담률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졌다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이 단기 차입금 라인.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통장 당좌 차월 3종 세트를 받고, 마지막이 가수금이다. 항상 이렇게 좀 가닥을 계속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비유동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는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 천천히 돈이 나가는 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돈이 빨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채고, 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는 천천히 오랫동안 갚아도 되는 부채 정도의 느낌. 그러면 비유동부채는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가?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사채인데, 사채는 좀 이 108번이랑 109번이 사채거든요. 사채. 정확한 명칭은 회사채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회사채인데 사채라 불러요. 그러면 얘는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문제를 넣었잖아요. 108번이 97회고요. 109번이 96회죠. 딱 이 두 문제 있거든요. 저번 시험이 101회입니다. 치사하다. 안 내다가 갑자기 내고 있어요.
범위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참 이래서 시간이 계속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또 나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나 나오면 대충 할 수 있나, 또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시험을 노리세요. 인강 무제한 제공이잖아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장한테 하부연도 했는데 시간 좀 늘려달라고. 빅등의 소비의 경일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시라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번을 노릴게요. 질문도 계속 받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그 제 번호 다 아시잖아요. 그 질문하셔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블로그에 남기셔도 됩니다. 익명으로 남기시면 또 익명으로 답. 나는 익명이 아니지. 네, 뭐 하시면 어떻게든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사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채는 채권 관련된 건데, 앞에 자산 배웠을 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건 내가 남의 걸 샀을 때잖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발행했을 때 이제 사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계속 종합해서 볼 거예요. 사채 구조,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 되겠네요. 사채. 자, A랑 B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B가 A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B가 A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B가 A한테 돈을 줬으니까 A도 B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요. 유가증권 때 배웠던 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줬다. 근데 채권 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를 딱 주면서 돈 내놔 하는 거죠. 그럼 100만 원 써진 차용증서를 주면서 100만 원 내놔. 이 말은 내가 나중에 100만 원 갚을 테니까 내놔,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채권, 차용증서. 그러면 A가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했다 라는 말은 돈을 빌렸다. 차용증서를 줬다, 이 말은 돈을 빌렸다. 의역할 줄 알아야 돼요. 채권을 발행했다, 돈을 빌렸다. 근데 이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채권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A가 국가다,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러면 만약에 뉴스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어요 라고 하면 국민한테 돈을 빌렸다, 또는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렸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다, 공채, 뭐 한전, 도로교통공사, 이런 애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공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고, 그 공개채용이란 뜻은 따른 거 아시죠? 공채는 그 공개채용이고, 요새는 공개채용도 안 하잖아요. 경력직만 뽑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가 회사다 하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다. 우리가 A면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사채입니다. 회자는 빼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개정 과목이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요. 그럼 B로 가볼게요. B는 돈 주고 차용증서를 샀죠. 근데 이 차용증서를 만지작거리다가 원래 차용증서는 이 사람한테밖에 지금 못 받는데요. 근데 이 채권이라는 차용증서는 거래가 가능한 차용증서예요.
이자도 써 있고 시세도 있고 막 그 거래가 상품화돼 있는 그 금융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단타 쳐야겠다. 단타 쳐야지 하면 단기 매매증권. 단타를 치기는 좀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채권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시세가 올라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시세가 많이 올라요. 뭐 상관은 없고 그걸 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그러면 사채를 발행한 애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누군가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B가 나 끝까지 갖고 있을래 이러면 둘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둘이 끝까지 가는 거야. 둘이 끝까지 가서 갚으면 돼요. 근데 단타 칠 거야 하면 그냥 막 팔아버릴 거죠. C한테 팔았다, D한테 팔았다. 그러면 주인이 계속 바뀌다가 그 폭탄 돌리기처럼 최종에 갖고 있는 애한테 A가 돈 주면 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난 만기까지 갖고 있을래? 그럼 둘이 끝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단타도 안 칠 거고 끝까지 갖고 있기도 좀 그런데 그냥 일단 갖고 있어 본다 하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유가증권이랑 또 세트로 보시면 좋겠네요.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는 채권이었을 때고, 그러면 그 주식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사채 이어서 할게요. 그럼 이게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그 B가 나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럼 차용증서는 떳떳하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갚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근데 주식을 주는 건 사실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주식을 드릴게요 이건데, 실제 의미를 따지면 주식은 살짝 구질구질합니다. 돈 좀 주세요. 넌 뭐 줄래? 말 잘 들을게요. 그럼 돈을 안 갚겠다는 거야? 아니 말을 잘 들을게요 이거라고. 돈 많이 주시면 말 더 잘 들을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영혼을 팔다가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의 돈을 판 거죠. 영혼의 돈을 판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주식은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권을 남한테 막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자본에서 자세히 할 건데, 처음에 내가 혼자 회사를 세웠다가 이렇게 막 주식 계속 발행하잖아요. 그럼 나보다 주주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쫓겨날 수도 있어 나. 그렇죠. 왜냐면 다른 애들이 나 몰아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땐 자본이거든요. 안 갚아도 되는 돈. 근데 우리가 대변은 배웠잖아요. 야, 이 오른쪽에. 그럼 만약에 주식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걸로 단타 칠 거면 단기 매매증권 가능하죠. 근데 주식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안 돼. 주식은 가졌다 안 가졌다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만기는 돈을 빌리고 빌렸을 때만, 빌려주고 빌렸을 때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가능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채권, 다음 시간에 채권 비유동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